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조지와 웰딩의 사회복지 사상은 이렇게 일단 선을 그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좌쪽이지만 여기를 여기를 좌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쫙 중간이 있어요. 중간에서 이쪽, 자, 여기가 이제 평등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평등을 강조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쪽은요, 불평등을 좋아해요. 불평등, 능력되면 많이 갖는 거지 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난 자본주의 짱 좋아. 나는 이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 짱 좋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얘네들은 둘 다 여기가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르크스주의가 돼요. 근데 이 사회민주주의를 페이비언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으로 사회주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집합주의, 즉 국가 책임을 강조를 해요.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거고 이쪽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시장에서 먹고 살자. 그거 안 되는 애들만 국가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국가는 오버하지 말라. 약간 그런 거라서 얘네들은 집합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서? 시장에서요. 자본주의는 기본으로 시장 경제 우선이거든요. 얘를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각자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강조하는 것을 난 집합주의 반대! 이걸 얘기하는 반집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난 집합주의 반대. 얘는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각자 알아서 먹고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강조하는 것을 신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우파는 가장 대표적인 정권으로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이 정권, 1980년대 정권을 신우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국가 책임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간섭, 그리고 국가의 국민들의 그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최소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가장 최소한의 역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역할은 어디서 해야 된다? 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막 비싸게 팔아.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알아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은 알아서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국가는 아무 역할도 안 하나? 가끔은 장애나 노인, 노령이나 장애는요, 본인이 노동을 해서 시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별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지만 본인이 노동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무조건 노동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집합주의를 좋아하진 않아요. 집합주의를 좋아하지 않고 얘네들도 역시 개인주의를 좋아하지만 근데 소극적으로 해요. 내가 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걔가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여기서 걔는 뭐죠? 국가예요. 집합주의라는 건 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공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죽어가요. 그렇죠? 시장이 죽어가요. 얘네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시장을 죽여야 돼요? 이참에 시장 죽여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자예요? 아니면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내자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스스로 살지를 못해요. 그럼 그럴 때는 국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할 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측면에서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일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을 소극적 집합주의 혹은 중도 노선 혹은 중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업 문제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를 시장 자체가 퍼펙트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양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맡아줄 필요가 있다. 즉 무슨 제도가? 사회복지 제도가 일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본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 싫어요. 사회주의로 가고 싶어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로 가자예요. 자본주의를 없애고. 그럼 자본주의, 즉 시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1차적인 분배, 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게 이게 시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없애자라는 것은 그럼 배분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사회의 자원을 사람들한테 뭘 통해서 배분을 할 건데 그걸 국가가 하자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복지 정책은 재분배 역할을 하잖아요. 아니 시장에서 이렇게 재분배를 하고 그러고 사회복지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애초에 자원 배분을 국가가 맡자.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본주의 시장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페이비언이라고 하는 말은 점진적이에요. 점점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복지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본주의, 우리는 저쪽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리 혹은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국가가 무슨 형태로? 사회복지 정책 혹은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담당을 해줌으로써 점점 평등한 세상, 즉 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이걸 페이비언 혹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가장 강조하는 건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복지국가를 가장 반대하는 건 얘랑 얘예요. 둘 다 마르크스주의랑 얘는 서로 다른 이유로 복지국가를 너무 싫어해요. 자, 그러면 반집합주의는요. 시장은 알아서 잘 굴러가는데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시장을 방해한다. 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국가가 방해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빠져라. 이런 이유로 국가의 개입을 싫어하는 거고요. 그럼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지국가를 하겠다라는 건 시장을 둔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마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이걸 조금 더 줄여줘요. 그럼 사람들은 홀려요. 우리 사회가 좀 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사악함을 알아차려야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자본주의 없애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놈의 복지정책이 자꾸 이렇게 재분배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 게 이게 복지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놈이 없어져야 온 국민이 자본주의의 사악함을 알아 붕괴를 시킬 텐데 이런 느낌으로 복지국가를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이나 녹색주의도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미니즘은요. 이게 이제 여성차별을 억압하게 여성차별을 줄이는데 복지국가가 일명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 처음 역사적으로 도입을 할 때 이게 노동자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다 남자 가구주들이었거든요. 여성은 사실 복지제도에 상당히 배제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으로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국가 중에 어디가 복지국가가 더 발달을 해요?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 복지국가가 발달을 해요. 자, 이렇게 산업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의 발달의 정도는 사실 좀 약간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녹색주의에서는 뭘 강조하죠? 환경 파괴하지 말자. 근데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환경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 없어도 되는 걸 자꾸 소비하게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랑 복지국가가 동방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다 환경을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좀 하자. 그래서 자, 그만 좀 성장, 그만 좀 복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기본으로 녹색주의다. 그래서 녹색주의는 복지국가를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이념에서요. 신자유주의는 신우파 반집합주의. 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싫어. 이걸 반집합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집합주의 신우파하고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복지 싫어. 복지 예산 많이 쓰는 것도 싫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 국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싫어. 국가가 복지하지 마. 어디가 하자? 민간이 하자. 그래서 민영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신자유주의, 신우파, 반집합주의 다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 제3의 길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는
조사, 인행사, 그리고 실천기술론을 뺀 5과목 모두에서 나오지만 정책론의 역사 문제는 주로 서구 역사를 다루고요. 나머지 4과목 실천, 행정, 지역, 그리고 법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서구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선별적인 제도가 있었고 보편적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별적인 건 목표 효율성이 높고 보편적인 건 운영 효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의 역사는요. 선별적 제도에서 보편적 제도로 나아갈까요? 보편적인 것에서 선별적인 걸로 나아갈까요? 선별에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선별적인 건 주로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공공부조죠. 그렇죠? 빈민을 도와주는 걸 구빈 혹은 빈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정책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 의해 빈민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정책이 언제부터 처음 생겼는가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빈민에 한정된 제도가 보다도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할 때 사회보험보다 사회수당은 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난 건 이제 구빈법 다음에는 사회보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사회수당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수당까지도 안 갑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구빈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 여기까지를 이제 정책의 역사 문제에서 물어봐요. 자, 그러면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빈민을 지원한 최초의 형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인류 최초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여왕이죠. 헨리 8세의 딸내미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사망을 했는데 죽기 2년 전이에요. 1601년에 구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법과 정책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최초 의의는 국가가 구빈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최초로 천명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건 행정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만들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빈민을 누구나 똑같이 처우했다? 틀려요. 차별적으로 처우를 합니다. 그럼 차별적으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장기요양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처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6개로 나누어서 이 등급에 따라 차등 처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도 4등급으로 장애를 차별화시켜서 등급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급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등적인 처우를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의 기준이 뭐다? 노동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으면 뭘 시켜야 돼요? 일을 시켜야 돼요. 일 영어로 work예요. 그래서 워크하우스를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연락에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장애나 노인인 경우 있잖아요.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먹이고 재우는 자선원, 구빈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이제 장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먹이고 재우도록 하는 걸 도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빈법이 시작할 때부터 뭐가 중요했다? 노동력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준 이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중상주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국부론이라는 국부가 뭐예요? 국가의 부죠.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 막 개척을 해서 막 금 갖고 오고 막 노동력 착취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꽁으로 막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막 해서 막 만들어서 막 수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짱이다. 이걸 중상주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부를 증대하려면 기본으로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만들 때 생산 단가가 커지면 이게 뭐죠? 생산비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주의 이념에서는 길거리에 사지 멀쩡한 빈민들이 다 뭐로 보인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 일 시키면 돈이 얼마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인력들은 인건비가 높은데 저것들은 밥만 쬐끔만 주고 하루 종일 착취를 해도 그 당시에 빈민들은 일 시키다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지 멀쩡한 빈민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산주의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사람은 곧 돈이다. 노동력이 곧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구빈법의 역사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빈민을 어떻게 처우했는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지방 분권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구빈세라고 하는 명목의 세금을 걷어서 각 지역별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동네는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빈민의 수가 적어요. 그럼 1인당 빈민의 처우 수준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가난한 동네는 거친 세금은 별로 없는데요. 나눠줘야 될 빈민의 수는 많아요. 그럼 1인당 처우 수준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빈민들이 야, 저 동네는 많이 준대.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정주법이에요. 일로 와서 여기서만 살아. 이게 정주법입니다. 빈민이 교구간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법이 이게 정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도 시켜서 치를 덜덜 떨리게 만드는 작업장법. 이건 이제 정주법이 되는 거고요. 작업장법은 아까 이제 워크하우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원래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착취를 했지만 얘는 중상주의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요. 정말 노동자들을 완전히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완전 뽕 뽑겠다는 생각으로 구빈 신청을 하면 무조건 테스트를 해요. 근로능력 테스트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되면 작업장에 끌려가서 미친 듯이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왜냐하면 배가 따뜻하면 저것들은 일을 안 한다. 기본으로 빈민은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급여 수준은 굉장히 낮추고 노동을 엄청나게 뽕 뽑는, 그래서 중상주의의 거의 극치에 해당하는 법을 작업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토머스 길버트가 만든 길버트법이에요. 길버트법은 기본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이 작업장에서 심각하게 착취가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인 목적을 갖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업장이라는 시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에 살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을 원외 구제 혹은 원외 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난 길버트를 원해. 그래서 난 길버트를 원해요. 시험 문제의 길버트법은 무조건 원해 구제랑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 길버트를 원해. 그래서 길버트가 와서 어떻게 해주죠? 내 친구 와서 스피맴 구워줘예요. 그래서 스피맴 랜드법, 스피맴 떠올리세요. 스피맴 구워. 그래서 친구가 스피맴을 구워줍니다. 근데 이거는 스핌 해묘로 외우지 말고 그냥 스핌 임랜드라고 외우세요. 스핌 임랜드 임금 보조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부조 제도처럼 기본으로 저임금 노동자, 우리가 이제 그냥 빈민이 아니라 얘는요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동을 했는데 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면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의 수준이 그거보다 낮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뭘 이용해서 구빈세 제정을 이용해서 보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 모자라는 만큼을 보조한다 혹은 보충하는 제도를 스핌햄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임금을 보충한다, 보조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피밈, 임금 보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집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생계비, 이거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식비죠. 근데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면 빵이기 때문에 시장의 빵의 가장 최저가, 빵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식구수예요. 가족수.
가족 식구들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가족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수가 많아지면 곱하기 2 했다가 곱하기 3이 되고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가족수가 증가하면 최저생계 개입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보조받는 금액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빈 역사에서 가족수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액의 차이를 둔 최초의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수당의 효시다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자, 이거를 스피맵 랜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길버트법에서 시작이 된 길버트를 원의 구제를 얘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근데 인도주의적인 성격, 길버트와 스피맵은 되게 인도적인 건데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와야만 거기다가 막 엄청 빡세게 노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쬐끔 주고 많이 일 시켜 먹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많은 그런 제도였는데 문제는 여기 안 들어와요. 그럼 일을 안 하잖아요. 내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없는데 밖에 있는 애들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까지 구빈세 제정으로 이걸 보조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악용하는 고용주들은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 여기가 200인데 여기가 100만 원이면 100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걔 50만 원 주면 어차피 구빈세로 150 채워주니까 내가 임금을 맘 놓고 낮춰도 되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고용주들이 임금을 낮추는 거예요. 어차피 튀어준다니까. 그만큼을 계속 구빈세로 땜빵을 해야 되니까 누가 싫어한다? 납세자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 해서 없앤 걸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개정금융법입니다. 18 산 사람도 해갖고 1834년에 신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원해구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원해구제 못해요. 어디에 와야만? 작업장에 와서 엄청난 노동을 견뎌야만 그나마 그날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맵랜드법도 폐지합니다. 임금보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이었어요. 그래서 교급별 급여 수준의 편차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중앙집권적으로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빈민이 어느 지역을 가든 급여 수준을 완전히 동질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균일 처우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중상주의에서는 기본으로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라는, 특히 빈민들은 워낙 게으른 애들이라서 걔네들은 배부르면 일하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서요. 처우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노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국가의 구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우 수준은 무조건 더 낮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고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공공부조, 즉 국기법에도 이런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보충급여의 원칙 얘기했습니다. 선정기준이 200이고요. 우리 집 소득이 100만 원이면 얼마를 준다? 100만 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00만 원만 주지 150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소득이 210만 원이어서 급여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나보다 가난한, 그죠?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50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서 250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 그럴 거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 국민의 극빈화를 지향을 하게 돼요. 이럴 거면 내가 왜 210이 돼요? 100이 되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개판 오분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급여 수준을 무조건 밑으로 유지한다라는 이게 무슨 뭐죠? 열등처우 원칙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기법의 또 기본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빈법이 폐지된 건 1948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얘기들을 사실 이게 다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공장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번에 1911년 사회보험 도입이에요. 영국이 사회보험을 아까 이제 선별적인 구빈법에서 이제 사회보험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사회보험을 도입을 한 거는 1911년이에요. 1911년 뭐냐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에요. 그렇죠? 이게 영국입니다. 올드 아니고 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하니까 보세요. 선생님 영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니 봐요. 반팔 입고 이게 건강하고 실하죠. 이 날씨에 반팔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일이에요. 이거를 자 이렇게 아자 영해서 아자 1911년에 영한 영국은 건강하고 애가 실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답으로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을, 이거 틀리는 거거든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최초의 보험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대공황 얘기했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그 대공황은 원래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왜 국가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미국같이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가 국가가 강제로 되게 싫어하는데 왜 그때 이게 생길 수 있었는가? 국가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발달에서 베버리지의 영향력이 큰데요.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1942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이에요. 그때 이제 베버리지가 우리가 이제 전후에 우리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사회정책을 통해서 맞서 싸워야 될 5대 거대 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속담에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그거를 살짝 바꿔서 빈병이 무지 나불거린다. 빈병이 무지 나불나불 이렇게 거린다. 그래서 빈곤이에요. 근데 빈곤을 우리가 궁핍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결핍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는 무지고요. 얘는 나태 그리고 불결이에요. 그래서 빈병 무진나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1번 문제가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악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버리지가 가장 강조했던 건 빈곤, 즉 궁핍이에요. 근데 이제 빈곤 혹은 궁핍이라고 하는 건 뭐죠?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소득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버리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삶 이상을 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제도로 사회복지를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국민 최저선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장애를 입어서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동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핵심은 뭐다? 그런 때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사회보장의 핵심은 뭐다? 소득 보장이에요. 노령, 장애, 산재 등이 오더라도 소득이 보장되는 국가의 시스템, 그거의 핵심이 뭐다?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의 핵심은 소득보장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는 사회보험제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 공공구조다라는 오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영국은 건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실해에서 1911년에 이미 사회보험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회보험은 주로 노동자,
주로는 남성 가구주 중심의 노동자의 한정이었고요. 근데 베버리지가 얘기하는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핵심인데 그 사회보험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적정행정 분포, 분포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해야 돼요. 뭐가 적절해야 되죠? 급여의 수준이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급여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기에 있는 분들은요, 꼭기 위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우리가 보험의 원리는 뭐죠?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낼 때 누구나 똑같은 돈을 내도록 하는 거고요. 급여를 받을 때도 누구나 똑같은 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정액기형, 정액급여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득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나 급여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보험을 더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1883년에 이미 사회보험을 도입을 했는데요. 기본으로 독일은 되게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이라는 건 크게 막 흐트러뜨려요? 아니면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은 사람들의 사회 계층이 이미 있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대로 둬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가 강한 국가예요. 따라서 이들이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계층의 차이가 있는 자가 한 공단에서 모두 다 통합관리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끼리, 니네는 니네끼리를 좋아해요? 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각각 조합을 각각 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내고 많이 받고 니네는 조금 내고 조금 받고 해서 지위에 따라서 급여 수준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향하는 게 독일 스타일이고요. 이걸 우리는 조합주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가입자들이 통합관리되는 그런 구조를 지향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도 보험이 있었지만 그건 근로자 한정이었다면 지금은 전 국민을 포괄하자. 그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자. 이게 이제 보편주의하고 관련이 되는 게 포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는 근로자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인구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류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의 인구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 이것을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버리지가 얘기한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은 요런 6개의 원칙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한 제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정액급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급여를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는 10명, 쟤네 집 식구는 2명. 근데 쟤네도 10만 원을 받고 우리도 10만 원을 받는 구조거든요. 아니 우리는 식구가 10명인데 이걸 사회보험에서 식구 수, 그다음에 소득 차이까지를 다 일일이 고려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 수에 따른 차이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가족 수당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보험 하나로 모든 걸 다 퉁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아니 소득보장만 해주면 어떡하자고 의료보호 시스템은 따로 만들면 되지. 아니 우리 집은 식구가 10명인데 아이 그거 가족 수의 차이는 따로 만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사회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보고가 이렇게 외우세요. 보고가 제가 이제 책에는 보건고용수당이라고 썼는데 보고가 그래서 보건의료예요. 보건의료, 의료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포괄적 모든 국민이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자. 고용이에요. 고용은 기본으로 고용이 잘 돼야 보험료가 따박따박 거칩니다. 그리고 고용이 잘 안 되면 보험료는 안 거치는데 실업급여는
비용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고용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수당은 가족수의 차이,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가족별로 지원을 하는 건 별도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42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정쟁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집권한 노동당에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안한 모든 것들을 하나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부터를 복지국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였으면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경제가 빵빵했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45년, 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대략 30년간이에요. 대략 30년간 이때가 복지국가의 시대예요. 복지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를 막 발달시켰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딱 제동이 걸린 사건이 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원가가 기본으로 확 올라가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치솟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죠? 원래 시장의 자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 사면 내려가야 되는데 기업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석유값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량 회고를 하게 되고, 근데 먹고 살긴 힘든데 문제는 물가는 또 올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구조는 뭘 기반으로 해요?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가 세금을, 그전에는 그래도 장기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거치는 세금이 안정적이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기반으로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내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틈을 타고 누가? 신우파 정권. 아까 이제 영국은 대처가, 그다음에 미국은 레이건이 나 뽑아주면 뭐 하나 한다? 이 세금을 줄인다는 거죠. 세금 줄여줄게. 국가 복지 안 할게. 그러면 또 그냥 안 하면 욕하니까 국가가 하던 걸 어디로 넘기겠다? 민간에 넘기겠다. 이걸 민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시장에 관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베버리지는 보편주의. 그래서 모든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걸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다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보편이 아니라 뭐다? 선별적으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한정해서만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은 안 도와요. 뭐죠? 너도 일해. 그렇죠? 일을 조건으로 해서 돕는 식으로, 그래서 그 복지 수준을 되게 깐깐하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우파고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확 줄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위기는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대처가 집권한 게 79년, 그 다음에 레이건이 집권한 게 80년부터이기 때문에 주로는 우리가 80년대, 1980년대를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이거를 신우파 정권 혹은 신자유주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신자유에서 자유는 뭐예요? 소극적 자유죠. 간섭하지 마, 개입하지 마, 이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까지 복지국가가 추구했던 자유는 적극적 자유죠. 국민들의 삶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본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또 다른 소극적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소극적 자유의 시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있잖아요. 아까 복지국가를 가장 옹호하는 사상이 사회민주주의 혹은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 3인방을 골라라 이러면 하나가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되고요. 이게 정치 이념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베버리지 보고서죠. 베버리지 보고서. 또 하나가 뭐냐면 케인즈주의예요. 케인즈. 예, 케인즈는 경제학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베버리지도 결국은 사회보장의 핵심은 소득보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케인즈도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대공황기에 경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사요. 왜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시장은 망해요. 그럼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안정금,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 왜 그러죠? 시장에 돈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면 국가가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시장에 쓸 수 있게 해야 시장이 돌아간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이게 케인즈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국가가 소득보장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제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케인즈주의, 그리고 실제 내용은 베이버리지가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101페이지 뭐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가 아까 그거예요. 기본으로 이제 생산 원가가 석유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안 사도 물건값은 또 내릴 수는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업률은 실업률대로 그다음 물가는 물가대로 막 폭등하는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는 아까 이제 공공 서비스 국가에서 하던 거를 민영화를 했다는 거고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뭐예요?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직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불안정한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복지국가 위기. 그러니까 1980년대는요. 80년대는 국가가 아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시장은 불평등을 향해 가잖아요. 계속 불평등. 이걸 우리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혹은 양극화의 심화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엄청났던 시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뒤쪽으로 가시면 102페이지로 가시면 기든스 12번에 복지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자라는 목소리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기든스가 얘기하는 제3의 길이에요. 왜 제3의 길이에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각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이라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복지국가 시대에는요. 국가가 복지를 주로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안 살림 혼자 하면 힘들죠? 네, 그쵸? 애들은 저쪽에서 폰만 보고 있고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난 빨래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지, 애들 짜증도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엄마 혼자서 다 하면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이걸 예를 들어 식구들이 역할 분담을 잘하면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게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영리기관에서도 복지할 수 있고 비영리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영리와 비영리는 둘 다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죠. 다만 비영리는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게 다르잖아요. 수익 창출 없이 복지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섹터도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얘는 그걸 국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뭐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시장과 함께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리를 제2섹터라고 얘기해요. 국가는 1섹터, 그 다음에 영리는 제2섹터, 그 다음 비영리를 우리가 보통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플러스 자원봉사, 자원 섹터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에 함께 참여를 하면 국가가 역할을 좀 낮추더라도 한 국가의 복지 총량이 줄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죠? 복지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기든스의 제3의 길의 논리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길 있잖아요. 신업화. 이쪽은요.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 왜냐하면 국가가 막 복지한다고 돈을 팡팡 쓴 게 아니고 시장을 중심으로 막 가열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 자체는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예산, 자원의 배분이 너무 불평등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너무 커요. 이걸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기든스가 얘기하기로 제3의 길은 자본주의를 없애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좀 더 인간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인간적인 자본주의. 여기는 비효율이 문제였고요. 얘는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 국가가 관여를 한다 안 한다?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베버리지가 얘기했던 건 국가가 소득 보장 중심으로 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소득 보장이 아니에요.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본인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가 그 사람이 돈을 벌 능력은 키워주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는 국가가 마련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가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소득보장이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법 같은 건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고기가 너무 없어. 그럼 국가가 이제 물고기 방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누가 잡는다? 본인이 잡는다는 거예요. 다만 국가가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소득 보장이 아니라 뭐다?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렇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업돼서 일자리가 있으면 실제 노동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람의 결과까지 조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는 것까지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든스가 주장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이에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기든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언제나 일과 관련이 돼요. 일할 능력, 일할 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아까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질병보험을 이제 사회보험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질산연. 아니, 사실 암기법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질산연.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이에요. 연금은 이제 주로는 노령연금이지만 폐질은 노동능력의 상실, 우리로 얘기하면 장애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런 연금 순서로 독일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영국보다 더 빨리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이유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고요. 독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독일 날강의 기적하고 막 얘기하죠. 막상막하로 빠른 속도로 급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 노동자들이 원성을 하는 것보다 독일 노동자들은 훨씬 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자들 사이에 가장 급속도로 번졌던 나라가 독일이었고요. 이거 가만히 두면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과 독점 자본가 계급의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존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이것들을 탄압만 하면 또 더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먼저 얘네들한테 말 잘 듣도록 뭔가 하나 던져줘야 돼요. 이게 뭐다? 사회보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영국보다 독일이 먼저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103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시간이 겁나 빠르네요. 자, 미국의 사회보험의 역사예요. 자, 미국은 원래 자유주의 국가라 국가가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워낙 반발이 컸을 텐데 그게 이제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국가, 즉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했던,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영국은 아유 건강하고 실해. 항상 은주 선생님을 떠올리세요. 야, 영한 영국은 건강하고 실해.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사모합니다. No! 싫어요. No! 싫어요. 사모연의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에요.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혹은 건강보험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왜냐면 독일 최초도 질병보험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처음에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얘네들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예,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은 도입되지 않았고요. 미국의 의료보험을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30년 뒤에 65년에 도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5년 노 실이에요. 사모합니다. 노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고용노동법이란다. 고용보험 있잖아요. 이게 말한 김에 약간 연결을 시킬게요. 예를 들어, 나 입냄새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입냄새를 두 글자로 구취라고 얘기를 하죠. 난 구취 싫어해서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실업급여잖아요. 실업급여는 뭐다? 구취 싫어해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일단 이걸 알아두세요. 이게 정책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법제론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딴 과목으로 잠깐 간 거예요. 연결해서 외우라고. 그리고 이 취업촉진수당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조직이 꽝이네. 이렇게 외우세요. 조직이 꽝. 조직이 꽝이에요. 조직이 꽝. 이거 아마 여기 뒤에다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잠깐만. 제가 여기다가 고용보험에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용보험이, 135페이지. 135페이지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취업촉진수당.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고요. 취업촉진수당 135페이지예요.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쓰지 않아도 돼요.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직이 꽝. 이게 정책론 법제론에서 특히 여기 법제론에서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법제론에서 진짜 많이 나와서 알아두세요. 고용보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치 싫어. 아까 사모합니다. 노 싫어요. 해서 싫은 김에 구치 싫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직이 꽝.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향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 책임 확대 있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론에서도 미국 역사, 영국 역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연방정부 책임의 강화. 이거 1930년대 기본 특징이라고 미국에서 시험 문제가 또 나와요. 행정 역사에서. 그러니까 대공황기는 연방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강조한 시기구나라고 그냥 퉁쳐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선생님들 있잖아요. 딱 한 3분만 쉬고 시작하라게. 많이 쉴 수가 없어요. 많이 쉴 수가 없어요.